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접어들 만큼 단풍이 다 내려왔고 컬러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년보다 좀 못해요. 작년 이맘때 여기서 딱 요맘때 찍은 거 대비해 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는 단풍이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왜 일본 고대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저의 비망록으로 남기고 싶은 건데요. 3년쯤 전에, 3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3년 전 가을에 추석 때쯤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나이가 수명이 다 되셔서 자연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이제 뒷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공간이 있어서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혼자서 단촐하게 일본을 한 바퀴 돌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언리미티드 티켓이 있어요. 그걸 구입을 해갖고 이제 전국을 돌았죠. 거기서 이제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한 장소가 있었어요. 뭐 몇 곳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세워놓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원래 거기에 멈출 계획이 없었는데 무제한 티켓이니까 아무 데서나 내려도 되고 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 역 이름이 뭐였냐면 오미시오츠라고 하는 역이에요. 오미시오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이제 비파호라고 하는 호수예요. 이 호수는 혼슈, 그러니까 교토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수의 이름을 비와코라 그러는데, 그쪽에 역 이름 중에 하나가 오미시오츠였어요.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오미시오츠, 근강, 염진 이렇게 쓰거든요. 그 근강을 오미라고 읽는다고?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하는 입장에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강을 미라고 읽는다고? 여기서 이제 꽂혔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미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한반도에서 백제에서는 물을 뜻하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그걸 발음을 매로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남아 있어요. 그 물을 미로 읽는 것들이, 물과 관련되는 거는 미라고 읽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음식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것이 미역 아니에요? 미역. 그 미역. 그 다음에 또 있죠. 미더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미로 시작이야.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에요, 물. 미나리.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저는 이제 매생이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매생이는 고구려 언어라 그랬죠. 고구려에서는 물을 매라 그랬고, 백제에서는 미라고 발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물을 미로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와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추적을 해 나가던 중에, 그 비와호라고 하는 호수가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 다시 말해서 가야 쪽,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유물을 통해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온돌도 나오고 가야 시대 그 토기들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신이 섰죠. 여기 일본 땅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살았겠구나.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한반도가 있고 일본 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던
한반도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북쪽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그 지금의 만주,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느냐면 바이카로스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거주한 우리 민족의 조상은 지금의 만주 중에 이제 하얼빈, 장춘이 있는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고구려, 이전의 부여, 이렇단 말이죠. 그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북쪽에서 추운 지방에서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내려오는 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분리돼서 이제 백제가 이 한강 쪽으로 내려왔고, 그 남쪽으로 쭉 와서 바다에 맞부닥치니까 이제 남해안이죠. 거기서 보면 지금도 이제 날씨 맑을 때 보면 대마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겠죠.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이제 일본 열도를 발견을 했고, 그게 언제 얘기냐면 4,000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요이인이라 그래요. 야요인이 뭐냐면 활을 쓰는 사람들. 나중에는 말을 타는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활을 쓰는 쏘는 사람들을 야요이.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제 한반도에서 만약에 배를 타고 내가 노를 저어서 간다.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게 대마도니까 대마도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또 멀리 보면은 이제 일본 열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열도 중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섬이 여러 개 섬이 있는데, 큰 섬 중에 이제 일본 열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이제 이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류가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 그래서 일본의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걸 타고 자연스럽게 가면 이제 오키노시마라고 하는 조그만 섬을 지나서 시마네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마네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도토리,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단어를 강을 미라고 읽는다? 거기에서 이제 꽂혀서 이제, 일본 고대사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국 여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나중에 가게 되냐면, 지금의 그 시마네현에 있는 가장 큰 신사라고 하는 이즈모 타이샤에 도착하게 돼요. 이즈모 타이샤를 다 보고 이제 그 옆에 역사문화박물관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는 거기서 또 한번 꽂혔죠. 거기 갔더니 뭘 발견했냐면 엄청난 양의 세형 동검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검을 보는 순간 한반도에서는 그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를 역사 교과서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세련된, 더 가늘게 만든 동검이 있다. 이게 세형 동검인데 한두 개가 아니라 한 300여 개를 갖다가 진열하고 있는 거야. Good morning. 그 300여 개를 진열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제철하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쭉 찍었어요. 사진은 찍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기술은 그 당시에 일본 열도 땅에는 없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반도에서 넘어온 게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가야지방에 그 제철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 시마네현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열도의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일본 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고대 일본인들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선조들이겠구나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밝혀가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일본에서 나온 이 역사서라고 하는 고사기 그리고 일본서기를 들여다보면서 우스운 거예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화를 만들어놨는데 신화가 너무 조잡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거를 이제 신화로 만들어 놓고 일본이 일대 천황이 BC 660년부터 이 나라 지방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파헤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얻어진 소득이 뭐냐면, 현대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에 비율에서 상당 부분, 저는 한 60% 이상, 이 다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와 피를 나눈 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본 역사서라고 하는 고사기나 일본 서기 조차도 그 작성자들은 우리 선조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가야계냐 백제계냐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는 신라의 복속이 되니까 가야계냐 신라계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앞에도 물이 있습니다만, 미라고, 백제에서는 미라 그랬고, 고구려에서는 매라 그랬는데, 일본 땅에서 그 미라는 표현이 발견되니까 그게 더 있나 찾아본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찾아보니까 많아요. 심지어는 매도 있어요. 물을 매라고 읽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이키시마에 가면 지명 중에 매라고 있더라고요. 물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물을 한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강을 쓸 수도 있고, 물 숫자를 쓸 수도 있고, 뭐 바다 해자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물은 일본 땅에서도 미라고 읽는 거로 봐서 우리 선조들의 언어가 어느 정도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서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결정적으로 뭐를 발견했냐면, 그 역사서를 쓴 사람들, 편집자들, 그게 이제 712년에 고사기라는 책이 나오고, 720년에 일본 서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가야인들과 백제인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편집 주관자 총책은 후지와라 후히토라고 하는 인물인데 720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일본 서기가 나오자마자 이미 그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는데, 그 총괄 지휘자는 후지와라 씨이고, 자신들의 가문의 영역을 위해서 역사를 일부 상당 부분 편집을 해서 자신들에 맞추어서 역사서를 쓴 건데, 그 편집에 참여했던 인원들,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한 10여 명 되고, 또 고사기라고 하는 곳의 총책임자는 그거 읽어주고 그것을 쓰게 한 이는 히에다노 아레라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총 편집에 참여한 이는 백제계 후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고사기는 백제계 후손이 총책이었고, 그리고 일본 서기는 이제 후지와라 씨가 총책이었는데, 보면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 정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서적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서문에 보면, 그 목차에 보면, 이 일본 서기에 참여했던 가야계 후손들이 자신들이 일본 고대사의 초반 부분에 자신들이 지배자였다는 것을 이제
그 목차 부분에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일본의 역사를 3기로 나누는데 1기, 2기, 3기. 그러니까 1기는 언제까지냐면 300년대 중반 말까지예요. 그때가 1기인데 그때 지배자들은 가야인이었다. 그런 걸 암호식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2기 때에는 이제 백제계로 넘어가는 전환기, 과도기, 과도기였다라는 거를 또 한 암호로 남겨놓고 또 이제 3기에 들어가서 이제 26대 왕이 되는 이 기체천왕이라고 하는 기체왕이라고 하는 게이타이 때부터는 이제 백제계가 확실히 지배하게 된다라고 한 얘기를 그 목차에서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일본인들에게는 안 보이겠죠. 그리고 한국인들 속에서도 이미 어떤 그 학문적으로 역사를 학문으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속에는 이게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접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 고대사는 정말로 이 가설을 수도 없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지점이 바로 일본의 고대사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이걸 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을 수도 없이 세울 수 있는데 그 가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땅에서 나오는 것들, 문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 문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그 분포를 보면서, 이 땅에서 왜 하필이면 이 가야의 토기가 오사카 나라 지방에서 나오고 또 시코쿠 지방에서 나오고 또 기비라고 하는 오카야마 쪽에서 나오고 큐슈 쪽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리고 가야인들이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각종 도구, 농기구에서 시작해서 전쟁에 쓰이는 철제기구, 도구, 검, 창, 그 다음에 투구, 갑옷,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게 왜 일본 열도 땅에서 발견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은 사실은 그 근대 시대 1868년에 근대화하면서 일본이 이제 의도적으로 역사를 막 만들고 조작해 나갔는데, 그리고 천황 중심의 국가 형성을 강화시키면서 역사관을 이렇게 국민에게 주입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국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역사 교육이 이 한반도에도 넘어와서 지금의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죠. 그거를 그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년에 한 번씩 큰 변화들이 생긴다. 역사에 대한 인식 또한 10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역사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일본 역사 고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역사관이 아니고 실증을 바탕으로 직접 몸으로 뛰고 발로 밟아서 발견하고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일본 고대사다.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 층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일본 열도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밝혀진 것들, 찾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저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열도의 현재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국이라고 하는 공식 국가명을 70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시대의 모든 주역들은 우리 선조들이다. 초반부에는 가야인들이었고 최소한 200년대 말 300년대 중반까지도 가야인들이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 열도 땅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백제 정권이 들어가서 일본 열도를 통괄 지배하게 되는 그 지배자들은 백제인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가야인들이나 백제인들은 다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하나로 요약하면 예맥족이라 해요. 예맥족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예족과 맥족, 다시 말해서 활을 쓰고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등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등장하는 그런 예맥족, 동이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큰 활을 쓰기 때문에 일본의 그 마츠리라고 하는 3대 마츠리 뭐 이런 게 1년 중에 한 3차례씩 큰 행사들을 지방별로 하거든요. 교토에 가면 교토에 3대 마츠리가 있는데 거기 행사에 직접 가서 보면요, 큰 활을 쓰는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명과 인명, 그리고 유물, 그리고 생활에서의 음식, 이런 속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두 민족 간에 그들이 백제인이건 가야인이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 열도를 개척했고, 그들이 일본인의 조상이 되고 또 일본 국가 형성의 저변에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젊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찾아서 입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찾아지는 그런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제가 발견했던 오미시오츠, 거기 오미라고 하는 오미 산도 있고 오미규라고 하는 일본 3대 소고기의 하나인 그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소들도 역시 한반도에서 넘어온 흑우, 검은 소들의 고기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일본 열도 땅에는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넘어온 건데 결국 한반도에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런 하나하나를 이제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열도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지난 1996년 남강댐 수몰지인 진주 대평리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됐다. 모두 110만여 평에 이르는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눈에 띄는 독특한 시설이 발견된다. 마을을 들어서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 바로 환호다. 어떤 곳에 환호는 두 줄로 만들어졌다.
환호의 길이는 300m, 폭은 2m에 이른다. 깊이는 1.5m. 위는 넓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진다. 안은 발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좁다랗게 호흡을 팠다. 발이 끼인다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이 시대의 환호와 목책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굴된다. 전국 곳곳에 이런 마을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잦았다는 것이다. 비파형 청동검과 정교하게 갈아 만든 고급 석기류. 빛깔고운 옥 제품들은 이 무덤이 지배자의 무덤임을 말해준다. 특히 비파형 청동검은 지배자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 청동검이 발굴됐다는 것은 곧 송국리의 최고 권력의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紀元前から紀元後にわたって1000年ほど続いた弥生時代。その弥生時代を知る上で重要な手がかりとなっているのが国の史跡に指定されている守山市の下野郷遺跡と伊勢遺跡です。にこの下野遺跡を指定されてまして、滋賀県内で最大の環濠遺跡です。環濠、はい、ですから堀で周りを囲まれた集落、しかもですね周りを囲んでる環濠が何重にもなっている、いわゆる多重環濠ですね。全国的に見ても、この多重環濠としての残り方大変珍しい貴重なもんです。この向こうにですね環濠の実物が再現されて残っております。都市計画による幹線道路や下水道工事によって1980年に発見された下野郷遺跡は甲子園球場の 6.5 倍もある大規模な多重環濠集落。そう他にも生活用排水を流すためや安川からの水害を避けるためなど多重環濠である理由はいくつか考えられます。 는 슬픈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부고. 청산도의 작은 마을 읍리입니다. 꽃가마입니다. 고생 많았소.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제를 올린다. 바로 상여행렬로 망자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떠나는 마음을 담아 의식을 치른다.亡くなったのは木下さんの妻の初江さんでした。12月27日の夜、木下さんが電話をしている間にお風呂の中で静かに息を引き取ったそうです。79歳でした。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 패는 집집마다 돌며 한 해 액땜을 위한 풍악을 울립니다. 이니시에より連綿と続く師走祭りは百済伝説の証とされ
1000年余りも村人に頑なに守り継がれてきました。2泊3日かけて会いに行きます。百済の風習も残し、全国的にも極めて古い形態を残しており、他に類例のない不思議な祭りです。村里は祭り一色し、夕闇迫る帝神社付近で天をも焦がさんばかりの神を迎える日は、草原でそのスケールは誰もが圧倒され、その中を一行は帝神社本殿へと進みます。立っていきます。それに気づいた帝の人たちは、台所にあるざるやすりこぎなどを手に取り、比企神社の一行の後を追い、また会いましょうという意味を持つおさらばーの掛け声とともに別れを惜しみます。旧暦12月の師走に行われてきたこの祭りは、現在では1月下旬の金、土、日の3日間開催されています。